디자인 작업을 했었던 것 중에 아까운 거 제가 디자인을 여러 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뽑혔어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탈락된 시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어두운 색 톤이 기본 뷔페 톤이었어요. 그래서 그 톤을 최대한 유지하되 조금 디자인을 넣는 시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를 전체 다 바꾸는 거였고요. 기존에는 이 상부에 디자인이 없었어요. 그냥 뻥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디자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화를 시켜가지고 패턴 디자인도 쭉쭉 넣고 그릇 놓는 곳에는 이제 간접 조명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리석 사이에 이런 금속 디테일도 주는 걸로 또 여기 상부에도요. 이제 여기가 다 막히면은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서 맨 윗부분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기존 그 어두운 톤이랑 잘 어우러지게끔 했고요. 자, 전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래요. 그리고 이거랑 어우러지게끔 그 뷔페 테이블도 여러 개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 톤이랑 맞게 이제 이 패턴, 이 육각 느낌의 이 패턴을 여기에도 따라간 거죠. 그리고 여기 코너에는 금속 디테일도 넣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걸 박스 형태 디자인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기역자 형태였는데 박스로 하고 바퀴로 끌고 다니고 싶다고 하셔서 바꿨고, 자, 여기는 입구 쪽 약간 크라덴자 형태로 전체적으로 그 어두운 톤에 맞춰서 시안을 내보냈었고, 이제 이 시안에 대한 피드백은 밝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그 두 번째 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안에서는 잠깐만요. 일단 어두우니까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넓어 보이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환하게 밝혔어요. 대신에 그 패턴 느낌은 따라갔으면 좋겠어서 이 호텔만의 자연주의 느낌의 호텔이니까 자연의 유기적인 느낌을 패턴화 시켜서 넣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네, 이 상부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고요. 네, 하부는 이 옆에 부분까지 이제 같이 따라가게끔 넓어 보였으면 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기둥에 디테일을 주었어요. 여기가 기둥이 어두운 색이었거든요. 우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주고, 그리고 벽등도 이렇게 달아주고,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 장도 조금 더 심플하게 바꿔주었고요. 자, 여기 뒤에 원래 벽이었어요.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너무 어둡다고 하실까봐 아예 덮어버렸어요. 크게 판으로. 마감은 아트 페인팅, 약간 금박지 이런 느낌 나는 페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크라덴자는 이런 형태로 잡았어요. 그리고 시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저 뒤에 시안. 자, 두 번째 시안은 천정 끝까지 올리는 거였어요. 이제 제가 너무 여기 호텔 디자인을 3년 넘게 혼자 했단 말이에요. 저 회사에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 SOS를 쳐서 받은 여기 시안입니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이렇게 천장까지 마감을 덮을 거라고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를 이제 제가 한 그 기둥 디테일을 보시고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주셨어요. 이 시안 너무 예쁘다. 이 시안이랑
여기 제가 왼쪽에 잡은 큰 판 시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화사하고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 크라덴자 디자인을 내부까지 싹 다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완성된 거는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공사 시작 전에 벌써 유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종 디자인을. 그래가지고 아마 4월쯤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짧지만 끝.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 시안들이 왕창 쌓여 있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시안들을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숫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재무팀 밥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외국계 기업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답이 아니고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점들을 공유 드리는 부분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경험담이나 다른 정보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취업 준비나 이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한 5년 정도 국내 상장사 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를 때려치우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캐나다로 건너가서 한 6개월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어학연수를 했었고 영어를 배우고 더 큰 세계를 보면서 와 정말 내가 영어도 배우고 어학연수도 했으니까 내가 재무회계라는 나의 경력을 살려서 외국계 기업에서 영어도 쓰고 회계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살려봐야겠다 해서 세운 게 외국계 기업의 재무회계팀원으로의 취직이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1년 반이라는 경력만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뭐 포기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무튼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될 만한 내용들은 제가 최대한 정리해서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럼 외국계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경험했던 외국계 기업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메일과 컨퍼런스 콜로 커뮤니케이션을 대부분 한다는 점이었어요. 컨퍼런스 콜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회의를 전화로 하는 거를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요. 화상회의가 될 수도 있고 음성회의가 될 수도 있는데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의를 정말 많이 해요. 사실 외국계 기업 자체가 회의를 많이 하는 특성도 있지만 보통 외국계 기업은 이제 유닛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사라고 이제 한국식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해외에 본사가 있고 다양하게 전 세계의 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 회계에 관련돼서 그룹 파트와 회의를 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뭐 보스와 회의를 하는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다 컨퍼런스 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직원이 어느 시간대에 며칠의 이메일을 보냈어도 상대방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업무상의 커뮤니케이션은 한 80%는 이메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0% 정도 논의할 일이 생기면 컨퍼런스 콜 회의를 신청을 해서 상호 간에 일정 조율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메일로 정말 많이 주고받았어요. 거의 한 5, 60통을 회신을 하고서 퇴근을 해도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거의 한 60에서 100통 가까이 다시 쌓여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외국계 기업도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외국계 기업에서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즉슨 내가 내 업무 시간에 이메일을 보내도 상대방은 사실 근무 시간이 시작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끝나는 시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그거를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도 사실 이메일이 막 몇십 통이 쌓여있고 제가 자고 있는 중에도 이메일은 오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다 CC가 걸려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레퍼런스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참고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메일을 확인할 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하면서 참고하는 역량도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그 어디서든 나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데스크탑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한 80% 정도 될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가 많이 시행되면서 바뀐 회사도 있지만 스탠다드를 봤을 때에는 데스크탑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계 기업은 무조건 노트북을 씁니다. 입사를 하면은 노트북을 주고 사실 사무실에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모니터를 제공해줘요. 하지만 메인은 이제 노트북이고 시스코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업의 통신망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통신망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와 그리고 ERP 접속과 모든 업무를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이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외에 출장을 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이제 다른 지점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도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면은 내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계 기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재무회계 분야는 사실 ERP를 쓰려면 정말 큰 용량이 필요한데 사실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 ERP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양날의 검이겠죠? 집에서 야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재무제표가 2개가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가 2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보통 연결 결산을 하는 경우에 이제 재무제표가 2가지로 나오는데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K-GAAP 재무제표와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IFRS 재무제표가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외국계 기업에서는 먼저 K-GAP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결산을 하고 그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다시 재무제표 양식을 수정하는 그런 식으로의 결산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 상장 기업의 재무회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K-GAAP 재무제표와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이제 재무제표까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업무의 양과 나의 역량이 발전하는 거는 살짝 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2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업무도 2배가 된다.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 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처럼 벌써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측정하고 본인이 이제 주어진 업무 시간 안에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회사의 스타일도 정말 많이 있지만 제가 근무했던 외국계 기업과 주변에 있었던 외국계 기업은 무조건 다 자율 출근이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완벽하게 자율 출근은 아니었어요. 밤 9시에 가가지고 뭐 심야에 근무를 한다든지 사실 그런 케이스는 없었지만 7시 반부터 이제 9시 반까지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 시간도 그에 맞춰서 4시 반부터 이제 7시 반까지 자유롭게 정해서 본인의 근무 시간을 채워서 근무하는 형태였어요. 3개월 동안 있었던 외국계 회사도 있었는데 그 회사는 6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3시 40분에 퇴근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정말 메리트 있어가지고 취직을 했었는데 3개월 진짜 경력직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진짜 바로 때려쳤죠. 왜냐하면 제가 6시 40분에 출근을 했는데 퇴근을 밤 12시에 했어요. 무슨 일이야. 그때는 이제 뭐 그 회사가 원래 그랬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취직을 하고서 동료도 막 바로 그만두고 막 팀장도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버리고 정말 변수가 많아서 아 제가 진짜 몇 시간이야? 6시부터 시작하면은 아니 7시부터 시작했다고 쳐도 7, 8, 9, 10, 18시간을 근무했나요? 미쳤어 진짜. 그래서 진짜 3개월마다 제가 그냥 포기했는데 외국계 기업은 약간 그 진짜 출퇴근 시간만큼은 정말 자유롭다.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업무 적응을 빨리 해서 그거를 마음껏 이제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국 직원들만 사실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였었던 거지 제 보스가 독일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보스는 뭐 자기가 나 오늘 재택근무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내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전화를 하고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3주 동안 이제 서머 베이케이션도 가고 그랬어요. 좀 약간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다녔던 곳은 좀 그랬어요. 오늘은 뭐 제가 경험했던 외국계 기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서 느끼는 만족도도 정말 컸어요. 왜냐면은 저는 보스 자체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면접도 영어로 보고 사실 업무도 영어로 하는 경우가 60%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입사했었던 시점에는 이제 ERP를 또 살짝 이제 조정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해외 지사에 있는 뭐 독일 본사 이제 전산팀에 있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출장을 와서 뭐 세팅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었고 컨퍼런스 콜도 다 영어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적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짜 배울 것도 많았고 제가 어학연수에서 배웠던 영어들을 정말 많이 써먹어 볼 수 있는 회계 용어도 한국식 재무제표 표현 그리고 뭐 해외 미국식 표현까지도 공부하고 이를 응용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있고 자본주의 시대 나는 좀 그릇을 크게 가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루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나빠서 뭐 제가 그만뒀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적응을 이미 한국 기업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포기를 했다는 점. 되게 무책임해 보인다. 아무튼 정말 외국계 기업도 정말 좋은 점이 많고 이제 특징 정도로 마무리를 했지만 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런 특징과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그 외국계 기업마다 가지는 기업 문화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공부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빠
이영철입니다. 저는 지금 퇴근 직후고요. 모래가리를 한 지 2주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모님 화장실 모래가리를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전체 모래가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화장실을 사용할 때 매일 물을 누르잖아요. 계속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들도 주기적으로 2주 정도 텀으로 해서 화장실 전체 모래가리를 해줘야만 화장실이 깨끗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괜히 실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화장실 모래가리 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그냥 조그마한 컵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을까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존에 모래를 버리고 나서 베이킹소다로 안쪽을 이제 세척을 할 거니까 베이킹소다가 있고 모래, 버릴 모래 담을 봉지, 그리고 새로운 모래 담아줘야 되니까 모래. 우리 사원님, 아빠가 오늘 화장실 청소해 줄 거야. 모래는 그대로 그냥 다 버리시면 돼요. 감자를 캐서 버리고. 오, 맛동산. 감자 크기도 비슷하고 감자 개수도 비슷하고 변 상태도 좋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모래를 전부 다 버리도록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기존에 사모님이 사용했던 모래를 소량, 기존에 사용했던 모래를 소량 이렇게 따로 퍼놓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새로운 모래를 완전 교체를 해주고 나면 너무 이제 새로운 냄새, 익숙지 않은 자기 냄새가 전혀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배변 배뇨를 했던 기존에 오염됐던 모래를 작은 종이컵 하나 정도 준비를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오염된 모래는 전부 다 버릴 거예요. 사모님 좀 도와주시죠 이제. 저요? 고양이 사모님 말고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카메라 잠깐 끄고. 네. 나머지는 다 버릴게요. 욕실에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정리가 너무 좋은가 봐. 그러니까 화장실 빠지니까 바로 자리 잡네. 주세요. 사모님 너무 귀여워서. 예, 저는 씻고 있을게요. 뭐 씻는 게 특별할 게 있습니까? 파우더를 뿌려서 베이킹 파우더를 쉐키. 제가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화장실에 다른 향기가 묻어있는 거를 예방하려고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세척을 합니다. 세제나 다른 퐁퐁 너무 옛날 거다. 좀 향이 강한 경우에는 또 그거에 대해서 고양이들이 좀 낯설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세척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별거 없어요. 열심히 빵빵 내면 되죠. 요새 뭐 사모님 노래 듣고 싶으신 거 있어요? 제가 미야모철이 노래를 좀 잘하잖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고양이 사모님 아빠가 고양이 소리를 따라해보자. 불러줄까? 미야옹. 고양이 소리가 같이 мямямямя며 나의 하리를 맡길래 심장이 쿵쿵 자,
아직 닦지도 않았는데. 야, 너 급하냐? 사모님, 여기 너무 마음에 드셔도 바닥에 물 다 묻히고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에휴, 어때요? 깨끗하죠? 깨끗하면 카메라 한 번만 위아래로. 아직 부족하면은 좌우로. 깨끗한가? 괜찮습니까? 아까 저희가 준비해놨던 묵은 모래를 살짝 뿌려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모래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모님이 사용하는 모래는 벤토나이트 모래입니다. 오! 야, 너 바로 일볼 것 같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모래는 얼만큼 바로 채우는데? 바로 보는데. 고양이에게 있어서 화장실은 행복의 척도예요. 그치? 얼마나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커다란 화장실, 그리고 좋아하는 모래를 사용하는지가 고양이한테는 이게 행복의 척도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래 깔아주실 때 너무 아끼지 마세요. 적어도 깊이가 7cm에서 8cm. 네. 검지손가락이 어느 정도 잠길 정도의 모래는 돼야 돼요. 아셨죠? 7cm에서 8cm의 깊이가 나올 만큼 모래를 깔아주셔야 된다. 모래 아끼다가 고양이들 배변 배뇨 실수 시작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원래 프로듀스 제로에서 문학동에 있을 때는 두부 모래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벤토나이트 모래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모님이 처음 제가 집에 왔을 때 사모님이 어떤 모래를 좋아하는지 기호수 평가를 했어요. 앙증이 모래 재질 올림픽 했는데요. 드디어 32시간 만에 앙증이의 첫 번째 픽은 천연 모래와 가장 닮은 재질의 벤토나이트 모래입니다. 저희 집 모래는 앞으로 이제 벤토나이트 모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토나이트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래 자체가 깨지면서 날리는 이제 이런 게 아이들 기관지나 호흡기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벤토나이트 중에 너무 저렴한 모래 말고 어느 정도 브랜드 이상 모래를 사용하시면 이런 부분을 그나마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쓰시는 거 너무 싼 벤토나이트 모래 말고 어느 정도 등급 있는 벤토나이트 모래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전체 화장실 모래가리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맨날 하이디랑만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미아홍철의 냥냥펀치 앞으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냥냥펀치 냥냥냥냥